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능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지능. 자, 지능검사. 지능검사와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지능검사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능검사는 뭐가 지능검사인가요? 지능에 대한 검사죠. 그런데 이 지능이라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왜냐면 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중지능 이론이 이상하게 이제 교육계에서는 우리 임용고시 교육학 관련된 어떤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이론으로 이제 딱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이제 딱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듣기 좋으니까 써먹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지능 이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지능이라는 게 훈련을 받으면 향상될 수 있잖아요. 학습을 하면 또 향상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IQ 검사를 할 때 문제를 이제 받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IQ가 얼마다. 근데 IQ 테스트에 나오는 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서 경험이 엄청 누적이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IQ 검사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자라는 게 요즘 지능 검사의 어떤 주류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학습의 어떤 영향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발달을 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가 발달하죠. 그 신체의 발달에 그냥 맞춰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능이라는 게 지적 기능이죠, 사실. 여기 지적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적 능력, 지적 기능, 이게 바로 지능인데요. 정신지체라든가 학습 부적응, 이런 것들 다 장애입니다. 장애. 그 몸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것도 장애지만 학습 부적응도 이제 심리적인 장애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정의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지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의학계에서 요 심리학계라든가 의학계에서는 이런 장애에 대한 평가 있죠. 그런 평가에서 지능 검사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그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또 지능의 특성에 이게 두 개가 끝이 아니죠.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다른 특성, 이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 어느 경우가 더 높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경우에 더 높을까요? 지능이, 아동의 지능이. 자,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이거 SES라고 그러죠. SES, Social Economic Status. 그래가지고 사회 경제적 배경, 이걸 SES라고 하는데, 요게 높고 놀이 환경이 뛰어나면, 이건 굉장히 아동의 초점이 맞춰진 얘기긴 한데,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야 지능 발달이 더 잘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마음껏 자기 혼자 알아서 크게 놔두면 지능 발달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뭔가를 접하게 해줘야 돼요. 교육적인 컨텐츠들을. 그리고 부부관계가 양호한 경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지능 발달이 저해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동의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분명한 태도로 구조적 격려를 받은 가정의 아동들이 지능 발달이 촉진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뭐를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동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 포인트들이 명확한 때가 그렇게 명확한 그러한 칭찬을 해줄 때 지능 발달이 촉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능 발달이 안 될까요? 지능 발달이 저해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지능 발달이 저해됩니다.
일단은 자극 환경이 없는 경우, 이 놀이 환경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놀이 환경이 바로 자극 환경이에요. 뭐 자극적인 뭐 이상한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오감,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자극 환경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이 놀이 환경이 자극 환경이 되죠. 우리가 블록 쌓기라든가 이런 거, 왜 우리가 이제 은물 얘기하잖아요. 은물. 그 은물 같은 경우에 바로 자극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놀이 환경이 자극 환경인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극 환경이 없는 경우 아니면 굉장히 적은 경우 그리고 매우 심한 처벌을 자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뇌가 다른 사고 다른 어떤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지능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공포심, 이 매우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을 주는 처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벌을 수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공포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거나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공포심이 더 뇌에서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능 발달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놀이거리를 사주시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으시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지만 교사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준 전문직이잖아요. 준 전문가란 말이에요. 임용고시가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운 시험까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이러한 풍부한 어떤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여건들을 제공하실 능력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능검사의 한계를 제가 물어봤죠. 지능검사의 한계. 지능검사의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능검사라는 거 이거 말씀해드리고 먼저 넘어갈게요. 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의 최신 지능검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지능검사에서 지능이 높다라고 검사가 끝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습 속도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안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능검사라는 게 측정하는 영역이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리 능력이라든가 문해력이라든가 뭐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데는 거의 틀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지능검사에서 측정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능검사가 왜 그걸 측정을 안 하느냐, 학습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능검사에서 측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측정 자체가 어려워서인데 문제는 그렇게 지능검사에서 측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영역들도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측정 안 하니까 측정 안 하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아동이라면 지능검사의 어떤 결과와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검사가 측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원론적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부분적 능력에 대한 측정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지능검사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성취욕구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자신감, 자아정체감, 이 대인관계 능력은 왜 들어갔을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협력학습, 협동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대인관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고츠케 GPD라는 개념 있죠. GPD, 학습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수준의 지식을 내가 학습할 수 있다. 이게 GPD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능력인지 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측정하지 못하는 지능검사의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검사를 딱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면 검사할 당시의 능력만, 검사할 당시의 상태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달의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이게 표준화 검사의 어떤 근본적인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능검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지능검사가 어떤 지능검사가 있어요? 웩슬러 지능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표준화된 검사지를 가지고 지능검사를 합니다.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는 어떤 집단의 어떤 결과값, 평가를 했을 때 그 어떤 표준화 검사라는 건 일단 평균이라든가 이런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수검자의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값을 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 같은 경우는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15. 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죠. 걔네는 표준 편차가 24짜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멘사에서 148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웩슬러 IQ 검사에서 1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멘사가 IQ가 엄청 뛰어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멘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고지능자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능이 높다 그런 건 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1표준 편차 이내의 구간에 있느냐, 2표준 편차 이내의 구간에 있느냐, 3표준 편차 이내의 구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위 몇 퍼센트냐, 하위 몇 퍼센트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된 검사는 그 평균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집단에서 추출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능검사 도구가 나왔다고 쳐봐요. 새로운 지능검사 도구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균을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능검사에서 유리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배경이 생겨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봅시다. 약간 슬픈 얘기기는 한데 부모님이 이제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전문직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의 가정에 있는 그 아동이라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임노동자예요. 그 매일 이제 그 1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시는 분이고 어머니가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파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어떤 대화 수준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떤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인간이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없는 경우,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지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한계인데, 이런 경우에 고소득 전문직 가정의 아동의 그 어떤 집단에서 평균치를 끌어낸 경우,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가정의 아동에서 아동이 이 고소득 전문직 가정의 아동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해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어떤 평가 결과를 얻겠냐는 거죠. 당연히 엄청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평균을 이용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지능검사의 한계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었고, 요거 말고도 요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실시 환경의 한계, 일반적으로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실시된다. 요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통제된 실험실 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요거는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한 50년 전이나 40년 전 정도라면은 이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약간 세모예요. 세모. 반만 맞고 반은 틀린다. 왜냐면 요즘의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능검사 도구를 실제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능검사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검사 한 번 하는데 이제 도구에 따라서 한 번 검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뭐 좀 비싼 거는 1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해요. 완전 개인 맞춤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대규모로 이제 전 학생 이제 지능 검사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 시절에 사용했던 그런 지능 검사 도구, 집단 지능 검사 도구라고 하는데, 이런 거랑은 달리 굉장히 실제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그냥 환경에 이제 실제적인 환경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재능이 아니라 그 평가자가 그걸 다 보면서 평가를 해요. 거기에다가 지필 평가도 물론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평가를 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실시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약간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세모예요, 세모. 자, 그러면 기타 또 다른 뭔가 한계가 있을까요?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능검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지능검사가 요즘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IQ 검사 테스트를 알아버렸어요. 결과를. 근데 우리 반에 IQ가 100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쟤는 머리가 나쁘니까 뭐래도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머리가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아이들한테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자성예언 효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낙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낙인 효과. 근데 이제 부정적 자성예언 이거는 이제 그 아이가 본인의 IQ 검사 결과를 알아버리면 뭐 IQ가 뭐 130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나는 하면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하면 잘해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자신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동기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 나는 어차피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능검사가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요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네 번째 거는 세모라고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성예언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성예언 효과. 이거랑 관련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 있어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이행적 예언 효과. 이거랑 다 같은 얘기예요. 세 개가. 자, 근데 골렘 효과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죠? 골렘 효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사의 부정적 기대 효과를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뭐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하고요. 낙인 효과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있어요. 비슷한 걸로. 뭐 있어요? 기대 지속 효과라는 게 있죠. 기대 지속 효과. 이게 뭐냐면 아동의 학업 성적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미 그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거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동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갖고 있는 부정적 기대가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 지속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가 지속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노시보 효과 이런 것도 있죠. 플라시보 효과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을 때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인데, 우리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자기암시 효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자기암시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면은
실제로는 아무런 뭐 관련이 없는,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선입견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선입견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은 관계없이, 실제로는 그게 없다는 그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나쁜 작용이 실제 발생해 버리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장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자기장이 강해서 몸에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장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 뭐 몸이 아프대요. 근데 자기장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차단방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만 하는 걸로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노시보 효과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능 검사의 한계점으로 지필고사 형식을 이제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필고사니까 문해 능력이라든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점수 드릴 수 없습니다. 0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문화평형지능검사, 탈문화지능검사라고 하죠. 이런 검사 도구 아주 잔뜩 있습니다. 잔뜩.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손파, 그리고 뭐 KABC, 뭐 이거 아동용 카우프만 검사 뭐 이런 건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레이븐 검사라든가 뭐 뭐라 그러지? 동작성 보편 지능 검사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영어 발달 척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은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지능 검사예요. 예를 들어 손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류 언어가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는 이제 히스패닉 애들 대상으로 스페인어 이런 게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영어가 주류 언어죠.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능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엄청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40, 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지적 장애가 있는 수준으로. 근데 그런 애들은 지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어떤 언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동작성 보편 지능 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통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평가자가 질문을 판토마임으로 해줘요. 판토마임으로.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도 수검자가 제스처로 합니다. 제스처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아 발달 척도 검사라든가 이런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것들, 0세에서 2세 뭐 이런 애들은 말을 해봐야 엄마 아빠 뭐 이런 수준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문제를 주고 검사를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주 잔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필고사 형식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점짜리가 전반부가 끝났으니 지능이 학업 성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증거, 요거는 사실 점수 그냥 받아가시라고 드린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과진현상이나 학습부진현상 이거 두 개 다 쓰시면 됩니다. 과진현상은 뭐예요? 학습의 성과가 지능이나 적성검사에서 나온 그 결과의 예견치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과진현상이고, 학습부진현상은 그 적성검사라든가 지능검사에서 이제 나온 결과가 예견하는 예견치보다 더 안 좋은 경우, 이게 학습부진현상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쓰시면 2점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점수 그냥 받아가시라고 문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 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냥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4번인데요. 4번. 이거 제가 요거를 잘못했네요. 4-1입니다. 요거 4-1, 2가 아니고. 자, 수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봤죠. 자, 첫 번째는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를.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5번에 아동의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 여기 줄친 부분 그리고 번호가 붙어 있는 부분 여기를 제가 주목하시라고 아예 딱 마크를 드렸죠. 마킹을 드렸어요. 그러면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어떤 평가일까요? 이게 바로 다이나믹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역동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평가, 역동적 평가. 자, 그러면 역동적 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그러면은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역동적 평가예요. 이런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역동적 평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역동적 평가의 특징은 출발점 행동과 도착점 행동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다 평가를 하니까 그 학습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발달 잠재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상도가 동일한 기간 내에 향상도가 다른 학생보다 더 많다 이러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발달 잠재력이 뛰어난 경우고요. 다른 학생보다 학습의 향상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발달 잠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역동적 평가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순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잠재력을 1위부터 꼴등까지 뭐 내서 뭐 하게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검사의 목적상 발달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 서열로 그 순위를 매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역동적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준거지향 평가, 절대 평가죠. 준거지향 평가의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이거를 규준지향 평가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디 지구상에 어딘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평가의 기능 얘기해드렸죠. 행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선발과 배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이 있고 사회화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우리나라의 평가 현실에서 많이 무시되고 있는 평가의 기능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생활 지도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형성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무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이 역동적 평가는 학습 활동의 개선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십시오.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랬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대표적인 평가가 뭐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가 있죠.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조언을 하고 조언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교수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유형의 평가들은 다 전부 다 어떤 학습 활동이라든가 그 생활도의 그런 측면들이 가능하다라는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평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학습 활동의 개선에 대한 지도랑 조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역동적 평가라는 게 다이나믹 어세스먼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그 단어가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이나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평가를 하면서 막 춤을 추나요? 아니죠. 뭔가가 막 변화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역동적일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평가 장면의 수정. 이것 때문에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세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 시험 감독하시는 분이 막 힌트 줘요. 팁 줘요. 야, 그건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야, 그거는 답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십니까? 절대 안 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동적 평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일단 역동적 평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준거지향 평가라 그랬잖아요. 상대 서열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단
그 평가의 목적상 이 의도적인 교수, 뭐 힌트나 팁 같은 걸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평가는 능력 중에 이런 능력을 또 평가를 해요. 뭐냐면 이거 교수적인 도움을 활용하는 능력. 얼마나 이 친구가 힌트를 줬을 때 그거를 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능력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발달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 발달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힌트나 팁 같은 걸 주면 그걸 가지고 아동이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 이제 써먹는 거죠.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장면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역동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평가 장면에서 의도적인 교수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역동적 평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역동적 평가랑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동적 평가랑 굉장히 비슷한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뭘까요? 실제적 평가입니다. 실제적 평가. Authentic Assessment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 평가. 그러면 역동적 평가랑 실제적 평가랑 제시문에서 나오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제시문에서 주는 모양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발달 잠재력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역동적 평가예요. 왜냐하면 역동적 평가는 발달 잠재력 확인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근데 실제적 평가다. 그러면 실제 상황과 평가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시문에서는 역동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평가를 물어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두 개가 생긴 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요거 꼭 주의를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핸드아웃 자료에 고정적 평가랑 역동적 평가를 비교해 놓은 표를 실어놨어요. 비교해 놓은 표를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가 상황이라든가 평가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피드백이나 힌트를 제공하는지 여부라든가 뭐 의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가 두 번째 평가죠. 여기가 이제 4-2번이 되겠습니다. 진단평가. 이게 다이그노스틱 뭐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어세스먼트라고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많이 하는데, 자, 이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의 이제 의의는 이거예요. 대체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의 대상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 근데 제가 여기서 대체로라고 얘기를 했죠. 대체로. 근데 이 대체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시기를 먼저 볼까요? 일단 진단평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에 시작되기 전에 주어지는 평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교수 학습 시작 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의 임용고시 서적들이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진단평가의 평가 시기를 무조건 교수 학습 시작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진단평가가 100번 실시가 된다고 하면 한 99번에서 100번이 실제로 교수 학습 시작 전에 주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이 교수 학습 시작 전에 주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진단평가가 진단평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단평가는, 자, 평가 목적을 생각을 해보시죠. 학습자의 선수학습 수준 파악을 통해서 교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진단평가예요. 이 평가가 평가 시기가 교수 학습 시작 전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단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교수학습 시작 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면 수업 전 평가라고 하지 왜 진단 평가라고 하겠어요? 진단 평가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 목적이 어떤 학습자의 어떤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시작 전에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한 100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건이나 한 100건, 한 건이 뭐 수업 전이 아닌 경우가 있을까 말까 한데 일단은 대부분은 교수학습 시작 전에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언제 교수학습 시작한 후에 주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 주어질 수 있어요. 진단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도구가 잘못돼서 진단을 잘못 내린 경우, 그럼 수업을 진행하다가 선생님이 분명히 아이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계속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왜 모르지? 내가 평가를 잘못했나? 이런 경우에 다시 진단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 시작 전에 주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교수학습 시작 전에 주어지는 것은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체로라는 표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진단평가의 이제 의의나 평가 시기라든가 평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진단평가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까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진단평가에.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특성에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전에는 여기 보시면 선수학습 수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진단평가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나 평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선수학습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준비도도 그런 내용이죠. 뭐 준비도는 사실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만 뭐 지능 수준이라든가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리고 교과 목표를 예전에 이제 교과 목표에 뭐 달성을 했는지 여부, 아이가 얼만큼 학습에 대한 동기가 수준이 높은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죠, 우리가.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 하려고만 든다면. 자,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환경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 흥미, 태도, 뭐 건강 상태라든가 질병의 유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말들이 많은데 아무튼 뭐 코로나 빨리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답답해서 너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름이니까 마스크 써야 되니까 너무 덥기도 하고. 자, 그리고 환경적인 능력도 측정을 할 수 있죠. 뭐 교우관계라든가 문화실조 여부라든가 뭐 SES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진단평가에는 그러면 진단평가에 어떤 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 학습의 예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수 변인 이외의 학급 실패의 외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이런 거 환경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학급 실패 외적 원인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수학습 요인이라든가 지능 요인이라든가 뭐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교수 프로그램 네, 그렇죠.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검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그냥 제가 이제 학습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그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5회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5회 모의고사 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개인차와 수업이라는 거였죠.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모형, 결국엔 이게 뭐다? 개별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개별화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개별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개별화 수업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개별 특성이 교수 학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적인 특성, 그 부정적인 개인적 특성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 개별화 수업 모형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모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TI 모형, 이게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적성과 교육적인 처치, 이것이 적절한 경우 그 두 가지 사이에 적응적 상호작용이 촉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이 ATI 모형 같은 경우에 전제하는 게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모든 학습자에게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one best solution은 없다. 그죠?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무학년제를 얘기를 했었죠. 무학년제는 어떤 이제 수업 모형이에요. 학년을 없애고, 그러니까 학습 수준을 학년 또는 학령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없애고 그냥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수학습의 정도라든가 그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에 따라서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끼리 학습 조직을 구성하고 그 학습 조직의 능력에 맞는 교육 과정을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무학년제라는 말이죠. 근데 무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은 개별화 학습인데 조직의 운영은 팀 티칭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 학습 중요하다 그랬죠? 프로그램 학습은 완전 학습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을 교재에서 찾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재에서 찾으셔서 프로그램 학습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처방식 수업과 IPI라고 하죠. 그 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이렇게 해서 개별 처방식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별 지도교수법, 이게 IGE라고 그러죠. IGE라고 그러죠.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그래서 개별 처방식 수업의 다른 이름이 뭐다? 개별 처방 수업 체제. 그죠? 개별 지도 교수법의 다른 이름은 개별 인도 수업 체제. 그래서 그런 명칭들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가지가 다른 점이 뭐다? 똑같은 점은 이 개별 처방식 수업이나 개별 지도 교수법이나 진단을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처방을 하고, 세 번째로는 평가를 한다. 요 큰 그 프레임은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런데 다른 점은 이제 그 개별 지도 교수법 같은 경우에 학생의 뭐 사전 성취 수준이라든가 학습 속도라든가 유형, 뭐 동기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자를 나누고 그리고 처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업도 팀 티칭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이거를 이제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하위 학습자별 수업 전략 말씀드렸죠. 보충 학습, 요거는 이제 하위권 학습자를 위한 전략인데요. 선수학습 요소가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주고, 선수학습 요소를 먼저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조정한다? 진도를 빼는 속도를 조정한다. 그렇죠? 수업의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충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상위권 학습자는 어떤 학습자다? 또래 학습자들에 비해서 동일한 학습 과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학습자인데, 이 학습자들은 일상적 과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주제의 신기성이 부족한 그런 학습 과제에 대해서는 쉽게 지루해 한다. 그렇죠? 이런 학습자들은 심화 학습을 하거나, 심화 학습은 어떤 학습이에요?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이 심화 학습이죠. 아니면 속진 학습을 한다. 속진 학습은 어떤 학습이죠? 정규 교육 과정을 압축함으로써 숙달한 학습 내용이 다시 한번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속진 학습이에요. 이 속진 학습과 심화 학습 둘 다 상위 학습자를 위한 수업 전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능 검사 얘기를 했었죠. 지능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능이라는 거는 훈련이나 학습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떠한 경우에 아동의 지능이 높다?
네, 그렇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고 놀이 환경이 뛰어나고 아동의 교육에 부모가 관심이 많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양호한 경우에는 지능이 높을 확률이 좀 높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지능이 낮아질까요? 그렇죠. 자극 환경. 여기서 놀이 환경이었죠. 지능이 높은 경우에 그런 자극 환경, 지적인 능력을 자극하는 자극 환경이 좀 적고 심한 처벌을 자주 받는 경우에 공포심 때문에 지능 발달에 저해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한계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능 검사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정신 능력이라고 합시다. 정신 능력. 정정하겠습니다. 지능 검사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심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부분적 능력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고 그러한 영역들 역시 인간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 검사의 결과가 반드시 학습 결과와 상관성은 굉장히 높지만 100%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뭐 있어요? 검사가 일회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화 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집단의 평균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주요한 지능 검사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는 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실시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일 때 이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주는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지능 검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실시 환경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기 때문에 이 지능 검사를 100%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한계점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성예언 효과라든가 뭐 골렘 효과 이런 것들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능 검사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능 검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교육 심리 쪽으로 엮어서 그리고 그 학습 동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어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지능 검사의 한계로는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하지만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엮어서 학습 동기랑 엮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능이 학업 성적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과진 현상과 학습 부진 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서 수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역동적 평가가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진단 평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어떤 평가예요? 역동적인 평가는 발달 잠재력 확인을 위한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진단 평가는 뭐예요? 학습자의 어떤 수업 전에 보통 주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수업 전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진단 평가의 경우 어떤 거를 파악한다?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특성에는 선수 학습 정도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자의 학습 동기라든가 교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수 학습 정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역동적 평가와 비슷한 평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평가가 있다 그랬죠? 실제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시문에서 보고 이거 역동적 평가인가 실제적 평가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 나오는 용어가 발달 잠재력이라면 역동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평가 상황과 실제 상황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 어떤 평가다? 실제적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그 5회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짚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6회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